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기둥의 좌굴 길이, 좌굴 계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스웨이, 논 스웨이, 그러니까 횡 구속골조, 비횡 구속골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내용들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기본을 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영상 두 개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이걸 먼저 보시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실무에서 우리가 기둥을 계산을 할 때, 기둥 설계를 할 때 그 K 값, 유효 좌굴 계수, 좌굴 계수,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그 예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미리. 여기에 제가 그려놓은 거는 뭐 그렇게 안 보일지는 몰라도, 그냥 물류 창고 뭐 이런 거에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로로 제가 그린 게 그 기둥이고요. 기둥이고, 그리고 여기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가 있고, 여기도 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이 면들, 기둥과 보로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연결하는 또 그 사이에 있는 보가, 또 작은 보가 또 따로 이 방향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기둥, 여기 물류 창고에 기둥을 한번 해석을 할 때인데, 그때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물류 창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독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또 실무에서 그런 경험들이 또 쌓여서 어떤 게 일반적인 설계 방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류 창고 같은 것을 설계를 할 때 10m 이하와 10m 이상 이 두 개를 거의 이제 구분지어서 설계를 합니다. 10m 이하 되는 경우에 횡방향 시스템과 10m 이상 되는 경우에 횡방향 시스템은 조금 다른데요. 10m 이하 되는 경우에 횡방향 시스템은 기둥을 갖다가 땅에 횡저항 지지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둥이 전체의 건물을 지지하는 그런 횡저항 시스템을 보이게 되고요. 10m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10m 이상이 되면은 바람에 의한 횡하중이 너무 크게 되어서 기둥으로만 지지할 수 없다라고 기둥으로만 지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을 모멘트 저항으로 바닥에 지지를 시키지 않고 따로 가세나 아니면 전단벽, 어떤 벽체를 가지고 횡저항 시스템을 설계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m. 이게 독일에서는 물류센터 같은 것들 설계를 할 때 횡저항 시스템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0m 이하인 경우에 아까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한 면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첫면의 시스템을 갖다가 여기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이해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일단 기둥, 보, 그리고 기둥은 횡장으로 바닥에 지지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독일에서는 물류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할 때 거기에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러지 않고, 한국도 아마 이건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 건물 자체가 간단하죠. 내부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현장 콘크리트를 할 필요가 없고요.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공기도 단축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말은 프리캐스트, 그러니까 미리 그 현장 미리 부재들을 타설을 해서 만들어서, 그냥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서 현장에 들고 와서 조립하는 거죠. 레고 같이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 물류센터를 할 때는 대부분 경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부재들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쌓아가는 거죠. 그 기초를 먼저 놓고 그 안에 기둥을 그 횡장으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둥과 그 기초가 일체가 된 그 부재를 갖다가 공장에서 그 타설을 하고 그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 와서 그냥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기둥을 갖다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는 그 미리 또 보도 현장에서 그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현장에 와서 그런 설치 그런 도구 부재들이 있죠. 설치할 때 쓰는 부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뭐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면 이제 공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스템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초가 같이 일체로 된 경우도 많고, 기초에다가 기둥을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와 기둥이 그 힌지 연결로 이제 되는 것이죠. 상세를 한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기둥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동그란 그 막대 같은 거, 철로 된 막대 같은 거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넣고 요 위에다가 그 볼을 갖다가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당연히 그 힘을 전해주는 받침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연결은 우리가 그 모멘트 저항 연결이 아니라 이제 힌지 연결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둥과 기초가 일체로 제작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미리 다 제작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초만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미리 제작을 하고 기둥을 갖다가 이제 따로 또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와서 여기 이제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고 이제 여기 몰타를 갖다가 채우죠.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여기에는 이제 모멘트 저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멘트 저항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10m 이하의 그 건물일 경우에 물류 창고에 설계를 할 때 그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횡방향 하중이 작용한다고 볼 때, 횡방향은 이제 전체 그 건물을 봤을 때는 횡방향 하중이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크리티컬한 거는, 그러니까 그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중은 이 방향 하중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방향으로 작용한 하중은 여기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 그 횡하중 크기 자체도 크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좀 작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게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겠고, 이쪽이 면적이 이쪽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작용하는 그 바람의 하중도 크게 됩니다. 이쪽보다는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횡저항하는 부재가 이쪽은 훨씬 많죠. 이쪽은 각각 자기 기둥이 자기 거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횡방향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하중이 여기 그 지붕에 가서 지붕을 통해서 이쪽 기둥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양쪽에 있는 기둥에. 그런데 이때 힘을 갖다가 F라고 한다면, 여기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F라고 한다면 여기 이 두 라인에 작용하는 힘은 2분의 F, 2분의 F가 되겠죠. 여기 전체는 2분의 F,
여기도 전체가 2분의 F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분의 F가 어떻게 또 나뉘냐면 각각 기둥마다 또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여기 전달이 되면 이 힘이 또 여기 있는 볼을 통해서 각각의 기둥에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한 기둥에 작용하는 힘은 2분의 F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 4개니까. 그래서 전체 F 나누기 8이라는 힘이 한 기둥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여기에 2배라고 한다면 여기 작용하는 면적이 힘이 일단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EF라는 힘이 되겠죠. EF라는 힘이 있는데 이 EF라는 힘이 또 어떤가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한 면에 EF 나누기 4, 그러니까 2분의 F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2분의 F. 그렇죠? 여기 전체가 2F니까 그걸 갖다가 4면으로 나누면은 2분의 F라는 힘이 한 면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 하나, 여기 기둥 하나 있으니까 이걸 갖다 다시 또 2로 나누면 결국은 한 기둥의 이쪽 방향으로는 F 나누기 4라는 힘이 한 기둥에 작용하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는 아까 얼마였죠? F 나누기 8이라는 힘이 작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힘을 봤을 때에도 이쪽 면이 그 횡장 시스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쪽 방향의 힘을 기준으로 여기 시스템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횡방향 하중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힘은 뭐 아까 제가 F 나누기 4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죠. F 나누기 4는 각각 아니죠. F 나누기 2인데 총 F 나누기 2인데 각각 기둥에 F 나누기 4만큼 들어가죠. F 나누기 4, F 나누기 4만큼 기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안에 모멘트 접합되어 있는 그런 기둥에 의해서 이 힘이 집안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기둥을 그래서 설계를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뭐 여기 작용하는 수직 하중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횡하중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기둥은 횡하중과 수직하중 둘 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모멘트 골조입니다. 이걸 이제 모멘트 골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밑에가 횡장이 되어 있고 요 위에는 힌지로 되어 있는 그런 모멘트 골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모멘트 골조와 모멘트 골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제가 브레이스드, 언브레이스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고 non-sway, sway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둥의 설계의 결정적인 것은 이게 non-sway냐, sway냐인데 우리가 브레이스, 언브레이스의 여부를 가지고 이 시스템이 non-sway냐, sway냐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시스템은 당연히 언브레이스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가세나 전단백이 없죠. 그래서 언브레이스드 시스템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스웨이 될 확률, 그러니까 비횡 구속 골조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비횡 구속 골조, 횡 구속 골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횡방향 하중에 의해서, 횡방향 하중과 수직방향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추가적인 모멘트 값이 그게 원래 모멘트 값의 5%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사실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언브레이스 시스템이니까 이 언브레이스 시스템은 아마도 스웨이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것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둥을 계산을 할 때 이걸 한번 따로 떼서 오면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 좌굴 길이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스탠더드한 그런 기둥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기둥이 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요 밑에는 횡장이고 여기 위에는 전혀 지지점이 없다면
그때 K 값은 얼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 나중에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게 되죠. 이렇게 휩니다. 그러니까 얘의 그 좌굴 계수는 어떤가요? 제가 이걸 갖다가 L이라고 한다면 얘의 좌굴 형태는 이걸 다시 연장해준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의 K 값은 얼마라고 했죠? 2.0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둥을 해석을 할 때 되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를 할 때도 이 값으로 인해서 기둥이 견뎌야 낼 하중이 되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델타 효과에 의한 그런 하중의 증가가 이런 시스템의 기둥에서는 되게 커진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그 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뭐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 기초가 지지되어 있는 집안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런 형태의 그 시스템을 그린 것은 집안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집안이 전혀 뭐 이렇게 변형이 없다라는 걸 가정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집안도 눌려지는 부분은 눌려지게 되고 뭐 힘을 덜 받는 부분은 약간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용수철 상수 같은 그런 어떤 강성이 있는 물체로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화해서 나타내면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안이 있겠죠. 집안이 있으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기운다고 했을 때, 변형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집안의 그런 거동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초까지는 이런 모멘트 저항으로 보지만 그 밑에 또 집안의 그런 모멘트 용수철 상수를 고려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 고려하면은 사실 나중에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2.2, 뭐 2.3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가 땅이 되게 단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안이 되게 튼튼해요. 뭐 독일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집안의 그런 강성으로 인한 K 값의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은 집안의 그런 강성까지도 원래 기둥 계산 시에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 창고에서 이런 횡장 시스템의 설계를 할 때는 되게 주의를 요해서 뭐 일반 건물을 설계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엄브레스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좀 되게 주의 깊게 봐서 놓치고 가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의 형태였고요. 만약에 10m 넘어가면 어떤 형태의 그런 횡장 시스템을 하냐면은 이 부분까지도 지금 여기 원래 시스템에서는 힌지로 본 이 부분까지도 모멘트 저항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얘도 이제 모멘트 저항 연결로 보는 것이죠. 이 밑에도 모멘트 저항 연결로 볼 수도 있고 힌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트 저항 연결로 보면은 횡방향 강성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시스템보다 두 번째 시스템이 훨씬 더 횡장 강성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서 10m가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중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 저항 이게 횡장 시스템에서 같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때 횡강성이 적어지고 그래서 횡방향 그런 처짐도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횡방향 처짐이 적어짐으로써 P델타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이걸 갖다가 그 모멘트 저항 연결이라고 봤는데, 이 모멘트 저항 연결이 되도록 이 저기 뭐 접합부를 갖다가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를 갖다가 모멘트가 나중에 되면은 뭐 이런 형식으로 오겠죠. 이런 형식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바깥쪽에는 그 인장력이 작용하고 이 안쪽에는 그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갖다가 강접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 강접합을 시킬 때 그 뭐 앵커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프릭 스트레스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에 그 강구조를 사용해서 그 모멘트가 전달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몰타를 넣고 뭐 그 안에 그 철근을 갖다가 이제 넣어줘 가지고 그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갖다가 모멘트 접합으로 강접합으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과 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까다롭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그 기둥을 설계할 때 K 값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모멘트 골조인데 가세도 없고 저기 전담벽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unbraced brace 시스템이라고 둘 중에 하나로 정의를 해주는데, 이거는 unbraced 시스템이죠. 그러면 스웨이일 확률이 높다. 스웨이일 확률이 높아서 내가 여기에 그 강접합을 해줬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게 기둥의 강성과 그 보의 강성이 아주 높아서 그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넌스웨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넌스웨이로 나오면 이때의 K 값은 어떻게 되나요? K 값은 1.0보다 작은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해석을 해보니까 횡 처짐이 너무 크고 그래서 P델타 효과로 인한 모멘트 증가분이 너무 크다면 그때는 K 값이 1.0보다 그런 큰 값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그 기둥이 그 집안에 서 있는 그런 조건이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 독립기초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또 여기 보듯이 그 집안의 그런 강성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K 값은 상황에 따라서 논스웨이 때는 1.0보다 작고 스웨이 때는 1.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경험상 이런 골조일 경우 10m 이상의 높은 그런 골조일 경우 경제적인 그런 설계를 한다면 K 값이 1보다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꼭 그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설계할 때 특히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때 K 값을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기 싫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가세를 두거나, 그죠? 가세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 전담벽을 두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템은 그 브레이스드 시스템이 되는 거죠. 브레이스드 시스템에서는 가세나 전담벽이 대부분의 횡하중을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힌지로, 여기도 힌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이 작용한다면은 이 힘은 기둥으로 가지 않고, 물론 실제에서는 어떤 접합부에 우리가 아무리 뭐 힌지로 본다고 해도 실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강성이 있죠. 그래서 조금의 하중은 여기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명확한 그런 힘의 전달 경로를 정의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힌지로 보면은 이 힘은 볼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가세를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전담벽일 경우에도 전담벽을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둥은 사실 이 횡하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얘가 non-sway 그런 시스템일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스웨이 시스템이라면 다시 또 그 횡화중을 갖다가 이 기둥 설계를 할 때 횡처짐을 갖다가 우리 기둥을 설계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브레이스 시스템일 때는 이 전체 횡저항 시스템이 non-sway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non-sway 시스템일 경우에는 이 기둥 설계할 때 K가 좌굴 계수를 갖다가 거의 뭐 보통 1.0으로 보죠. 우리가 1.0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위아래가 흰 줄로 연결이 되게 된 것으로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1.0보다 작은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또 모멘트 저항으로 보고 설계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좌굴 형태가 1보다 이 전체 길이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K 값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non-sway 시스템일 경우에는 K 값이 1보다 작게 적용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좀 낮은 건물의 경우에 그때 전단벽과 가세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non-sway 시스템일 경우가 크지만 만약에 아주 큰 초고층 빌딩 경우에는 가세와 전단벽이 있지만 스웨이 시스템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여기 전단벽 전단벽이고요. 여기 전단벽이고 그 뒤에는 뭐 엘리베이터 타워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가세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얘는 슬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보면 일단 브레이스 시스템이죠. 전단벽도 있고 가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횡하중이 오면은 이 횡하중은 거의 전단벽이나 여기 있는 가세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게 높은 건물일 경우에 그래서 이 전단벽과 이 가세가 세장비가 되게 커지면은 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가세나 그 전단벽이 있더라도 꼭 얘가 그 스웨이냐 아니면 넌 스웨이냐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게 만약에 스웨이일 경우에는 이때 기둥 설계할 때 그 K 값도 1보다 큰 값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논스웨이라면 이걸 갖다가 기둥 값은 아무 뭐 걱정 없이 1.0을 K를 갖다가 1.0으로 보면 되죠. 그때는 아래 위로 이렇게 힌지로 기둥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그 좌굴 길이 계수, 두 번째 시간에서 스웨이, 논 스웨이 그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류 창고의 건물에서 설계를 할 때, 기둥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만약에 초고층 건물에서 전체 시스템이 non-sway 시스템이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그 non-sway 그 상태를 그대로 둬서 기둥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이 전단벽이나 가세를 좀 더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부재들의 강성을 좀 더 높여서 이 건물 전체를 갖다가 non-sway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영상 3시간에 걸쳐서 기둥 설계에서 특히 유효 자굴 개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